50이라면 군주론. 김경준 지음. 믹스커피 출판. 세상에 나온 지 50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로니가 애독했던 책으로 권력 획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기를 권한 악마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재조명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전,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16세기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하면서 300년 동안 봉인됐던 이 책은 루소에게는 공화주의자의 책으로, 헤겔에게는 진실로 가득 찬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유수 대학이 리더십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주론은 독재자를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을 논하는 책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리더십의 핵심은 단순히 정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자가 지천명이라 했듯 인생이 새로운 관점이 정립되는 나이 50에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소개할 50이라면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생존력 있는 리더십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싶은 이들에게 조직과 관계를 이끄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마키아벨리 전문가 김경준의 50이라면 군주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우의 지력과 사자의 용맹이야말로 리더의 덕목. 군주는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배워선 안 된다. 반드시 둘 모두를 배워야 한다. 사자의 기질에만 의존하면 힘은 갖추나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여우의 기질은 사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힘을 준다. 여우의 기질은 잘 숨겨 사용해야 한다.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장자여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싸움을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나는 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수단이고 후자는 짐승의 수단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전자의 방법으로만 불충분하므로 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군주는 짐승의 수단과 인간의 수단을 교묘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군주론 18장. 마키아벨리가 인간이란 어떤 악이든 예사로 범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 완전 무결한 성인일 수도 없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신처럼 성스럽기도 하고 야수처럼 잔인하기도 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신의 속성을 가진 성스러운 인간을 통치하는 건 법이고 야수의 속성을 가진 흉포한 인간을 통제하는 건 힘이다. 법으로만 야수를 통제할 수 없고 힘으로만 인간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국가 번영의 핵심 요건을 좋은 법률과 강한 군대로 규정했다. 강력한 국가의 소프트웨어는 법률로 이해하고 하드웨어는 군대로 이해한 것이다. 그는 타국과의 싸움은 외교와 무력으로 전개된다고 봤다. 외교는 상대국을 원칙과 법률에 기반해 말로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고 무력은 군대를 동원한 전쟁이다. 마키아벨리는 부유했으나 자체 군사력이 없던 약소국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외교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현명한 군주는 법률과 무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선이라 하는 건 인위적 노력에 의한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 싸워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을 동물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했다. 인간이 신과 야수의 중간적 존재라면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선 신의 속성도 필요하고 야수의 속성도 필요하다.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을 이끄는 리더는 성스러운 신이기도 하고 흉포한 야수이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략을 겸비해야만 양면적 존재인 인간이 모인 조직을 이끌 수 있다. 평면적 자애심이 아닌 현명한 엄격함이 진정한 자비다. 군주들은 잔인하기보다 인자하다는 평판을 받길 원한다. 그러나 이런 온정도 역시 서투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살의 보르자는 잔인한 인간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의 잔인함은 로마냐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지방을 통일해 평화와 충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군주는 시민을 단결시키고 충성을 지키게 하려면 잔인하다는 악평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자애심이 너무 깊어 혼란을 초래해 급기야 시민들을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에 비하면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해 질서를 바로잡는 잔인한 군주가 훨씬 인자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군주가 명령한 처형이 한 개인을 다치는 것으로 그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를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군주론 17장. 리더의 엄격함은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가 지도자는 영토를 지켜야 하고 군대 지휘관은 규율을 유지해 적군에게 승리해야 하며 경영자는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을 생존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다. 엄격함이 개인 차원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공인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리더에겐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평면적 자애심이 아닌 현명한 엄격함이 조직 전체를 살리는 진정한 자비가 될 수 있는 리더의 역설을 꿰뚫고 있다. 임진왜란에서 고립무원의 입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은 성웅으로 추앙받는다. 조선의 육군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에서 홀로 수군을 이끌고 23전 23승이라는 신화와 같은 승리를 거뒀다. 부하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은 장수였지만 군율에선 엄격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에는 120여 회에 걸쳐 처벌 기록이 나온다. 중재의 경우에는 처형하고 효시까지 했다. 고위 참모들이 형벌이 너무 엄격하다고 진언할 정도로 엄격하게 집행했다. 처벌 대상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처벌 이유는 명령 위반, 탈영, 민심 결란 등이었고 군율을 어기면 직속 부하는 물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처벌했다. 전사한 부하들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리더였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칙들을 시행에 옮기고자
처형과 효수도 불사할 정도로 엄정했던 이순신은 역사의 명장으로 남았다. 해가 되는 인물을 조직에서 속아내는 게 대상자에겐 고통이고 잔인한 일이지만 조직 전체로선 분명 축복이다. 리더의 역할 중 하나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선악의 개념이 필부와는 다르듯 잔인함도 마찬가지다. 개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해 내리는 결정을 비상적 도덕률로 재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에틸렌을 많이 분비하는 바나나와 사과는 쉽게 상한다. 썩은 과일을 두면 나머지도 금방 썩는다. 생활 상식을 조직론에 접목한 썩은 상화 증후군은 조직 내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본다. 조직 생활에서 썩은 사과 한 명은 5명의 새로운 썩은 사과를 만든다. 썩은 사과들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수한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줘서 조직을 떠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고갈되면서 해악은 조직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썩은 사과는 서둘러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리더는 조직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인간성을 개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을 이끌고자 인간에 대한 통찰은 필요하지만 인간 자체를 개선하는 건 다른 영역이다. 기업 경영자의 임무도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며 필요하면 썩은 사과를 제거해 조직 전체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생존하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이기심의 본질.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산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란 자기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군주론 17장. 사람들은 현실 속에 존재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한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실태를 허술리 보고 넘기는 자는 자기를 보존하기는커녕 눈 깜짝할 사이에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무슨 일에서나 선을 내세우는 사람은 악인들 속에서 파멸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또한 이 태도를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군주론 15장.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의 밥 한 그릇에 세상 만사가 다 들어있다 라는 가르침은 목숨을 이어주는 한 그릇의 밥이 입에 들어가기 위해 행해진 우주 만물의 조화와 협동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운다. 어린 시절 선생님들이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존재할 수 있지만 밥 굽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것도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밥을 얻어 육체를 보존하는 건 필요 조건이고 밥을 해결한 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충분 조건이다. 오늘 입에 들어갈 밥 한 그릇을 얻어 육신을 보존해야 내일의 고귀한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 밥을 얻는다는 건 곧 삶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질적 조건은 개인의 노력과 타인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개인의 밥을 얻기 위한 이기심이 조화를 이룰 때 충족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의 원조 애덤 스미스는 인간 활동의 본질을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라고 통찰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토비는 경제는 한마디로 인센티브라고 요약했다. 경제학의 대전제가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지만 기타 생물학, 진화론, 심리학 등에서도 인간과 생물의 진화, 조직과 제도의 확산은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합리적 이기심은 상호 이익 구조의 이타심을 구현하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당위적 이타심은 오히려 건전한 이기심을 부정해 공동체를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고 파괴하는 역설이 현실에서 종종 발생한다. 근대 독일 철학에서 존재와 당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인 르네상스 시대에 마키아벨리는 이미 존재와 당위의 기본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피렌체의 외교관으로 외교전선이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그는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과 당연히 되어야만 하는 것의 간격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윤리적 공상에만 매몰된 리더와 조직의 몰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당위성에만 매몰된 군주의 위험성을 절감했다. 마키아벨리는 희망적 미래는 냉혹한 현실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봤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이기심에 대한 공리공론이 아니다. 이기심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갈무리해 개인과 조직의 현재에 대처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이끄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라는 말의 의미. 인간이란 대부분 선인이 먼저 지나간 길을 따라 선인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선인의 길을 그대로 따르긴 매우 어렵고 그 인물의 능력에 도달하긴 극히 힘들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위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위대한 인물을 선택해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능력이 그 인물까진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근처까진 가서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론 6장. 군주는 역사물을 읽으며 위인의 행적을 연구해야 한다. 전쟁에서 위인들이 어떻게 지휘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승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검토해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밟아온 길을 뒤따라야 한다. 그 위대한 인물 역시 그들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누렸던 위대한 인물을 모범 삼아 그 행동과 업적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알렉산더는 아킬레우스를, 카이사르는 알렉산더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범으로 삼았고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전기를 읽으며 스키피오의 일생이 키루스를 얼마나 훌륭히 모방했는가를 알 수 있다. 군주론 14장.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말했다. 마키아벨리 상상력의 원천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다. 그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테마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재발견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로마의 역사가 제국의 형성과 발전, 쇠퇴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교훈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조한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고대의 위인들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의견은 기독교적 윤리와는 별개로 정치 사회적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종교적 성인이 아니라 고대 장군과 정치가에게서 배우라는 권고 자체가 인간을 중심에 두고 현실을 중시하는 르네상스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는 미래학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세상살이의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와 지혜들은 항상 현재에 맞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그러나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 라는 격언이 있다. 경험으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폭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을 배우는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다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인 역사가 현재에도 필요한 이유다. 역사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호흡을 길게 해준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듯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의 체험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접하다 보면 수천 년을 관통하는 세상살이의 본질적 측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조직의 모습, 표면적 양상과 본질적 핵심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역사는 현실의 당면과제를 헤쳐나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백미라고 생각한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왜 비난받았는가? 고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책장에 꽂혀 있으나 읽진 않은 책이라는 촌철살인의 유머로 표현했다. 실제로 고전이란 이름과 내용을 많이 접해 익숙하지만 정작 읽진 않은 책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자주 접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과 실제 알고 있는 건 다르다. 마키아벨리 역시 마찬가지다.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스트, 마키아벨리적 방식 등의 단어를 흔히 접한다. 대략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무자비한 권모술수 정도의 부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영미권에선 사탄, 악마를 뜻하는 올드닉이 마키아벨리의 이름인 니콜로로 인용한 것일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마키아벨리를 안다고 착각할 뿐 정작 그의 글을 접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마키아벨리의 실체는 실종되고 단편적 이미지만 넘쳐난다. 마키아벨리의 처녀작이자 대표적인 군주론은 인간의 본성, 조직의 성격, 리더십, 통치기술 등에 걸쳐 핵심을 꿰뚫고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선의를 앞세워 어줍잖은 고담준론이나 늘어놓는 몽상가나 위선자들과는 달리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위와 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냉정한 현실 체험에 기반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마키아벨리를 실제로 접해보면 선악을 가리지 않는 목적지상주의자로 폄하되는 것이야말로 단세포적 오해의 산물임을 깨닫는다.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리더는 도덕을 외치는 종교인도 아니고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다. 리더의 임무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 차원의 윤리와 지도자의 덕목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피상적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초월한다.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리더에겐 도덕의 잣대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의미이다. 마키아벨리의 탁견은 인간 심성과 군중 심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찰력에서 출발한다. 그의 관점은 백면서생의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국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하는 현장 외교관의 치열한 경험에서 배태되었기 때문에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으로 정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근대적 인간으로 평가받았고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사회학자로 인정받았다. 통상적 오해와 달리 도덕에 있어서 마키아벨리가 추구하는 바는 배덕주의가 아니라 초도덕주의였다. 마키아벨리 연구관이자 로베르토 리돌피가 마키아벨리 평전에서 세상사를 극히 현실주의적 눈으로 관찰하고 조소하면서도 정치를 논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이 이상주의와 즉흥적 열정을 억제하기 어려웠던 사람, 그리고 친구들과는 지극히 세속적 농담과 쾌락을 즐겼던 사람, 그러나 정치 파당에는 무관심했던 사람.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평했듯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은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이었다. 대표작인 군주론을 비롯해 로마사 논거는 마키아벨리가 정치 외교의 최전선에서 축적한 경험이 유감없이 발리된 역작이다. 마키아벨리의 저작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 된 이유는 현실의 정치를 추상적 윤리와 분리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000년간 서양에서 정치는 곧 윤리였다. 정치 이론이란 천상에 존재하는 가상현실 국가에서 정치가의 고귀한 행동과 덕목을 논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 현실 세계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있었다. 정치가 종교에 종속되는 중세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르네상스가 신에게서 인간을 분리한 과정이듯 마키아벨리는 윤리에서 정치를 독립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대변자였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인 윤리와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인 정치를 명쾌하게 구분지으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들었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수 있었던 건 당대의 상황 덕분이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는 교황이 세속 군주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추기경과 주교들은 관할 지역을 지배하는 세속 권력이었다. 교황을 비롯한 많은 고위 성직자들은 정부를 두고 낳은 자식들에게 고위 성직과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정도였다. 종교 자체가 타락했고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기에 역설적으로 도덕과 윤리에서 분리된 정치의 독자성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시민의 자유와 법에 의한 통치였다. 공화정, 군주정 같은 정치 체계의 외양보다 실질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유와 법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지향했다. 특히 도덕과 윤리라는 추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야말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고귀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실질적 힘을 확보하고 변덕스러운 군중의 심리를 다스리면서 공동체를 생존과 번영으로 이끄는 리더의 덕목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힘과 역량에 대해 정면으로 용감하게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한 자는 비난받게 마련이다. 특히 감추고 싶은 진실, 불편한 진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마키아벨리 역시 사망 후 오랫동안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악마의 이름이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1513년에 쓰인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떠난 후인 1532년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조직적 비난은 당시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종교적 주도권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지역을 지배하는 세속 권력으로서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무능, 탐욕, 타락에는 비판적 입장이었다. 군주론에는 종교 권력이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이 부지기수였다. 1517년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황권 자체가 흔들리고 유럽 전역이 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교회 측으로선 마키아벨리의 글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급기야 교회는 1559년 공포된 금서 목록에 군주론을 비롯해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작물을 포함했다. 이 금서 조치는 군주론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했으나 한편으로는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마키아벨리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종교개혁가들에게 군주론이 환영받은 것도 아니었다. 개혁파들은 카톨릭의 악행을 성토할 때 마키아벨리 같은 악마의 책을 읽는 자들이라 그렇다 라고 했다.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비난받은 이유는 명백하다. 진실, 그것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표방하는 교회가 타락한 세속 권력이 되어 비리와 악행을 일삼고 고귀한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실상은 권모술수와 배신으로 점철되어 권력을 유지하는 이중성, 불편한 진실을 말한 건 모든 권력자가 영린을 건드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표면적으로는 비난받았지만 이면에선 열렬한 추종자를 거느리는 이중성을 띠었다. 끊이지 않는 비난과 저주에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건 다름 아닌 바로 그 진실의 힘이다. 그는 현실을 경험한 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나아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용감하고 당당하게 증언했다. 내면적으로 마키아벨리 사상에 공감하고 추종하는 수많은 리더가 공개적으로는 마키아벨리를 비난하는 역설과 이중성이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용감하게 증언한 마키아벨리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징표다.